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지, 이후 야권의 대권 판도는 어떻게 움직일지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충청의 선택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 주 경북과 강원의 민심도 예상하겠습니다. 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두 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주의 금주컷, 먼저 이현주 전 의원이 뽑아온 컷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DP 드라마요? 네,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습니다만 네. 근데 최근에 그 대선 주자들이 또 열심히 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 한마디씩 하셨더라고요. 모병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네, 저는 아직 멀긴 했지만 아들 가진 엄마로서 이 군 입대 문제 관심 많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징병제를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군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바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의 면도 있지만 예. 그러나 모병제를 전제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합니다. 네, 군 문제를 또 사회 이슈로 끌어올린 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군 개혁은 핵심이 그거예요. 저는 모병제, 징병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 개혁은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에요. 군은 군대에서 그 범법 행위를 하면요, 군 재판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거기서 다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다 꿍짝꿍짝하면서 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 의문사 대비 군 의문사가 더 훨씬 크잖아요. 그게 독자적인 사법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군 생활이 좀 떠올리긴 했습니다.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기사를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메시, 리강, 네. 프랑스 파리 프로축구 생제르맹 리그, 있죠. 예, 네. 리강의 전 세계 랭킹 4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메시가 데뷔했어요. 예, 예. 메시가 공 잘 차는 이런 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중석에 꽉 찬 관중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모습. 네. 우리는 특히 이제 약에 많이 의존하는 거에 비해서 유럽 국가 이런 데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생적 면역력이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위드 코리아로 전환을 예. 했거든요. 영국도 전환을 했고 그 장면 보면서 우리도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메시 데뷔전을 봤습니다. 예. 예. 자,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첫 보도 이후에 이제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팩트도 추가가 되고 또 당사자들의 주장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요. 야권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어내기 하는 것이다. 예. 네. 예전부터 그런 공작 내지는 음모가 계속 있어 왔는데 윤석열 후보 찍어내기인데 또 이번 건은 또 특이하게도 네. 약간 여야 협공으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치 공작인데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일단 정리를 하셨고 봉조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 후보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핵심이 뭐냐면 지난해 총선 앞두고 4월 3일, 4월 8일 두 번에 걸쳐갖고 고발을 좀 접수해달라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에 예.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고 김웅 후보가 당 법률위원회인가에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 4월 3일 날 있었던 게 왜 지금 노출이 됐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노출되면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었었죠. 어떤 범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 정보를 이쪽에서 그 받아내는 허브고, 그러니까 이 그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의 가장 믿을 만한 핵심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만약 손준성 검사가 쓴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검총장이 몰랐을 리 없고, 만약 그런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결론은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정치 공작으로 또 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게 실체적 진실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부분, 궁금한 점을 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다고 보시나요? 주로 얘기를 할 때 보면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이 김웅 의원입니다. 그죠? 전달을 했다는 얘기만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것조차도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거 추측입니다만, 김웅 의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을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검찰 쪽에서 써서 그것을 넘겨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웅 의원 쪽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게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에서 녹취가 나왔죠. 예, 장제원 의원이. 네네네. 거기에 보면 뉴스버스 기자하고의 뭐 통화인가 하여튼 녹취에서 이 김웅 의원이 최강욱 의원 고발장에 그것은 자기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웅 의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된 거죠. 자, 4월 8일 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4월 8일 날 고발장인데, 그것은 최강욱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그 추가 고발한 거예요. 4월 3일 고발장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보자 X라고 하는 지 모 씨의 판결문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내거나 이렇게 하고 그럴 때도 잘 아시지만 이 실명을 다 지웁니다. 검색으로 지워요. 근데 이 판결문이 실명을 하나도 지우지 않은 원문 그대로였다는 거거든요. MBC의 그 제보자 X가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되는 게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 그럼 3월 31일에 보도된 걸 갖고 4월 3일 날 이 고발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20쪽이 넘는 20쪽 가까이 되는 걸 쓰기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첫 번째, 판결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MBC 보도는 3월 31일 날 되어 있고 그로부터 3일 뒤에 고발장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김웅 의원이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7차례 이 자료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보도가 나온 거 이런 등등을 다 캡처해갖고 거기에 첨부가 된 거거든요. 4월 8일 날 거는 지금 핵심적 쟁점이 아니야. 지금은 4월 3일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가족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날 고발장을 누가 썼냐니까 이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쓰진 않았더라도 뭐 어딘가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자료라든가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또 알아서 또 도움을 받았든지 또 그런 건 출처나 이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김웅 의원이 상당히 어떤 그 과정에서 중심 인물이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자체가 이것을 묵시적이든 또 명시적이든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어쨌든 실패한 교사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고발장 하나 접수가 돼 있는데 결과물 안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뭐냐면 법률심사위인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저는 당에서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데 위험하잖아요. 야권 인사를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낸다? 무척 위험한 건데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그걸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발장 원본을 본 기자들이 실제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과 이 고발장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했죠. 해서
대부분 문구가 같다는 똑같다? 것까지 예. 확인을 했죠. 예. 그래서 최강욱 많이 나왔죠 의원 이제. 같은 경우에는 네. 고발을 당해서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죠. 그냥 어쨌든 간에 뭐 네. 그것은 아니, 뭐 잠깐만요. 제가 되니까 뭐 그것은 아니, 처벌을 잠깐만요. 받았을 거고 제가 잠깐만요. 없는데 처벌받은 건 네네. 아니니까요.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 1심에 있는 사람을 1심 끝난 거를 네. 죄가 있으니까 처벌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줄, 문투, 심지어는 최강욱 의원의 그 생년월일을 잘못 기록을 했거든 이 고발장에 양쪽이 똑같아요. 다 잘못된 거. 상당한 내용이 다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언론 보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뭐 나온 내용이고요. 네, 이거 이제 김웅 의원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고발장 접수처로 기재된 게 공공수사부 부장이잖아요. 근데 배용원 검사가 사실은 이분은 이제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추미애 사단으로 굳이 분류를 하려면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김학의 출금 그 당시에 김학의 출금 때 이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이제 활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사단은 분류가 이름되시는 분이라서 이 공공수사부장인 배용원 검사한테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발장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작성을 했을 리가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용원 검사는 순천고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김웅 의원이 순천고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선배한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네네. 고발장의 주체가 된 분은 김웅 의원일 것 같다라는 추정이시고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석열 캠프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라고 하는 윤석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세게 민주당을 공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고발장을 보면 특히 검찰 출신들은 이게 어디서 작성됐는지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국민의 그 윤석열 캠프가 저 스탠스가 지금 무척 위험하다고 보고 검찰이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실제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발을 끊는데 처음엔 약간 그런 스탠스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니까 이제 위야무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 사주 의혹이 일고 있는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검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당에 초안을 전달한 사실도 시인하면서 당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료 참고를 위해 당시 당무감사실장이 법률위원인 조모 변호사에게 초안을 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초안 입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당 조직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공식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이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나왔다 이게. 김웅도 진천 연수원에 있다가 마지막에 옷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갖고 이른바 인사에서 물을 먹고 옷을 벗은 친구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올해 6월 11일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출신이고 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검찰 때를 못 뽑고 있었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젊은 친구들이 출마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갖고 제일 먼저 출마했어요. 그래갖고 당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6월 11일 날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출마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면서 둘이 거의 같은 그 결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요 무렵에 저는 그 김웅 의원이 검찰은 과거 친정이고 지금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이준석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추천인지 모르지만 유승민 캠프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런 것이 이번 사건이 폭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김웅 예. 의원은 처음부터 이제 유승민
후보의 추천으로 공천을 예. 받으셨죠. 처음부터 예. 정계 입문 자체를 유승민 후보의 추천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이제 유승민계에서 밀었습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뉴스버스 기사가 터지자마자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은 이제 어떤 약간의 이게 어떤 짜고 치는 예.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좀 받는 그런 계기가 됐죠. 김웅과 유승민과 이준석과 오세훈이 한 묶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 이 넷이 이미 한 패키지가 돼갖고 신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김웅이 받았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난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김웅이 받아갖고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터져 나왔겠냐.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유승민 의원이 바로 사퇴 요구했고 그 홍준표 의원도 바로 공격을 했잖아요.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했는데 판이 너무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당 내부에서 이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사가 고발장 나오기 전에요?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저는 무척 그 만약 여기까지 갔으면 무척 당에 교묘하게 대응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뭐냐면 이 존재가 우리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민주당에도 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 이건 민주당에서도 이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게 가만히 두고 있다가 민주당이 먼저 공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더 커지니까. 더 커지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내부에서 흘리는 식으로 해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흘리는 식으로밖에 노출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일석이조로 이걸 흘리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윤석열을 타격 입힐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매체를 선정하자. 이렇게까지 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실은 이제 야권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여권 인사들 어쨌든 굉장히 이제 대립이 심화됐었고 또 이 탄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고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검찰 권력을 이용했다 하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김웅 의원이 작성을 했든 아니면 어떤 뭐 시민단체가 작성했든 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윤 전 총장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나서도 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좀 묻겠습니다. 지시를 했느냐, 가장 그 강하게 개입을 했다면 지시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뭐 사전 보고를 받고 묵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후 보고를 받고 묵인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사건에 누가 개입돼 있습니까? 한동훈이 개입돼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의 머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기획을 총괄하는 친구예요. 대윤, 소윤, 한동훈 이게 한 묶음 아닙니까? 근데 3월 31일 날 기사 MBC 언론 보도의 핵심이 뭐냐면 채널 A와 한동훈이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이 모른다? 이러면요. 이거는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디펜스하면 그건 윤석열의 거짓말을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요. 만약에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고발이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때 3월 31일 날 이렇게 멍청하게 할 이현주 이유가 있어요? 3월 31일 날 그 보도한 게 검찰 조직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아니 큰 그러니까 보도였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아니, 말씀드리지만요.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내가 정리한 다음에. 수사라는 거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얘기 들어보세요, 중이었으니까 우리. 수사라는 것은요. 이게 재판하고 달라가지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발장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일단 고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고발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고발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예. 고발장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쓸 필요도 없고 뭐 누구가 어떻게 해라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왜 예. 복잡하게 멍청하게 합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김웅 왜 그런지 설명을 예. 드릴까요?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요, 바로 이 고발장 거의 전면이 그때 당시 어떻게 됐었냐면 언론과 치고받고 하는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그게 기사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서둘러서 4월 3일, 4월 8일, 4월 15일 총선 앞두고 서두른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보도도 못 나가고 총선 전에 접수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용의주도하게 했었어야지. 그런 식으로 보면 검찰의 이건 악행이고 검찰 구데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죠. 이 고발장 보세요 좀. 저는 검찰이 이렇게 아니 했을 야당이 거라고 검찰 생각이 안 하수 돼요. 조직입니까? 고발을 한다고 무조건 해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김웅도 딱 야당한테 받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김웅도 없다는 받고 거죠. 자기들 검찰 그 하수인 줄 알고 줬는데 김웅이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럴 사안 필요가 자체가 심각한 없어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뭔가 했었어야지. 아니 거기 검찰이 하라 그런다고 야당이 무조건 합니까? 아니 그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야당이 그렇게 디펜스 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디펜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야당이 그렇게 안 디펜스 하고 하시라고. 놔두면 뭔가라도 아니, 디펜스 자기들이 그렇게 막 하시라고. 했었어야지. 그렇게 디펜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검찰한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뭘 이해를 안 돼요? 좀 원본을 좀 보고 얘기를 왜 해주세요. 이렇게 자, 예, 엉성하게 하지? 이런 거죠. 이제 사건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은 좀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증거도 사실 못한다면 그냥 좀 흐지부지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당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삐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좀 무너지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칼은 아닐 거다. 그리고 묘하게 그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에서 고발장 전문을 또 입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자들 사이에선 이미 이것을 보다 확실시할 수 있는 2탄, 3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내부 충돌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의힘 신지도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보면 신지도부가 윤석열 후보가 고꾸라질 때까지 계속 좀 그 다른 방도로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후보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시고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제 이거는 그 스크래치가 나는 건 윤석열 총장이니까 예. 아마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겠죠. 네.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는 반면에 또 내부적으로 결집되는 지지자들은 또 결집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과거에 그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대립될 때 그때 이제 맞으면서 큰다고 이렇게 그 계속 또 오히려 맷집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편 내부에서도 이렇게 또 공격당하고 있으면서 내부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결집하는 측면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지금 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 별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지가 더 모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이제 이게 말씀이신가요?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아주 명백하게 나와야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애매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게 결집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어느 순간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결집이라든가 어떤 그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이런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대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안이 되기에는 살짝 부족한 게 아닌 이런 점이 좀 있거든요. 예, 위원님 이게 지금 대검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나 검찰 수사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그 법조계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 숨어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대범하게 이 거의 검찰 쿠데타 수준으로 갔으면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약간 그 이현주 의원께서 얘기하기를 내부적으로 단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을 땐 단결되는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법적 지위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쭉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홍준표 의원도 좀 얘기하는 게 조금 묘한 게, 골든 크로스가 추석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범야권에서는 그 홍준표 의원이 앞선 결과도 나오고 앞선 결과도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지지율에다가 정권 교체 심리가 덮여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심리가 있는데 대안이 없었는데 대안이 홍준표 후보로 뜨기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좀 빨리 빠지지 않겠냐고. 자, 윤 총장이 뭐 약간 위기인 거는 같은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실체적 진실이 나올지, 또 이게 공수처나 검찰 수사로 이어져서 뭔가 뭐 나오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또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의 첫 시작지였던 충청에서 우리 공도사님이 거의 뭐 퍼센테이지까지 맞추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압승의 비결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충청권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좀 센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여론조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그런데 슈퍼위크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론조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슈퍼위크 때 공개되는 사람은 6.4나 6.5 대 3.5 더 높게 되기 때문에 판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대세가 형성돼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민주당 쪽이라면,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뜬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상대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죠? 사실은 상대적 또 장점이 또 부각될 수도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정감이라든가 또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또 끌고 올 수 있는 중도층으로부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KBS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일대 성남의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을 타겟으로 한 어떤 표적 수사를 검찰이 했다, 이런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나 무리한 수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좀 약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경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결국엔 결집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표가 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대세의 영향은 없다. 네. 예. 민주당 내부의 정치 고관여층들, 그다음에 핵심 관여층들 이쪽에서 무슨 얘기가 그 온라인상 커뮤니티에서 뭐가 돌았냐면, 추미애가 옳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고관여층 사이에서 정세균은 잡고 이낙연과 실버크로스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보면 정세균 후보한테도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들의 특징은 이재명 후보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력으로 올라가는 그 풀이 또 다 이재명한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할 거냐, 아니면 좀 온건하고 보수적인 그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여길 겨냥할 거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겨냥층이 중도층을 많이 겨냥했거든.
지금 와갖고 뭐 검찰 쿠데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강성 그다음에 선명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재명 쪽으로 다 뺏겼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 많이 올 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밀려 있는 것을 회복하느냐. 회복해 오지? 예. 이 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층이 안 보인다고 보면 뭐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 내 정치 고관여층의 지지를 뺏겼다. 그렇죠. 예. 자, 국민의힘은 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본선 경선에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넣어서 이제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뭐 당내 갈등의 큰 뇌관을 좀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호원 그 선관위원장께서 이제 사퇴 그 이제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결국은 약간의 어떤 타협안을 이제 마련한 셈인데요. 저는 뭐 그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자 구도로 넣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게 떨어지지만 보수 진영의 야권 범보수 후보, 진영 후보. 네, 예. 예, 적합도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또 때로는 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좀 예.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네. 계속 이 룰에 관한 어떤 이 공방은 이제 그쳐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그쳐지는데 이 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 경쟁력을 하게 되면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가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이제 역선택도 상당히 있는데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이제 그 지지를 네.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윤석열이 높았었거든요, 더. 예, 원래 예전에 무척 처음에 높았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역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영을 떠나서 예. 1등이에요. 그 특히 20대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그 추미애 장관하고 막 맞서고 할 때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도 하고 네. 굉장히 분명한 어떤 자기 소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가 후보가 되면서 당에 입당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대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몸조심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났죠. 예, 예. 새는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색깔 이런 걸 좀 잃어가는 모습, 그래서 어떤 진영에 포획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좀 이렇게 가벼운, 그래서 움직이기가 편한 홍준표 후보가 더 이렇게 이 그때그때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잔인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DP 얘기도 바로바로 꺼내고 이러면서 그 사이다가 아니라 홍카콜라인가요? 네, 그래서 20대들한테 상당한 이제 무야홍이 상당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은 실체가 있는 바람인 것 같아요. 이미 5년 전보다 리더십의 형태가 또 바뀐 거죠. 그때는 뭐 그 이명박근혜한테 뭐 좀 그 지쳐갖고 좀 점잖은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좀 거칠더라도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그 격이 없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지금 20, 30대가 바라고 있는 이런 리더십의 그 여러 후보들보다 제일 근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 홍카콜라의 유튜브는 상당히 이제 요즘에 그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느낌에 네네. 반해서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뭡니까 이제 민지야 이런 네네. 시리즈나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둘의 조회수 어떻게 나와요? 조회수. 네. 조회수는 뭐 홍카콜라가 훨씬 더 어떻게 높아요?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좀 편한, 그러니까 네네.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예. 다만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요. 어쨌든 분명히 역선택이 있단 말이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선에 가면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일부가. 예.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진영의 후보를 이렇게 그 비난하는 쪽으로 해서 표를 얻거나 했을 때는 이 결집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진영 그 지지층은 어떻게 안을 것이냐 이게 숙제라고 봅니다. 예.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